그 금융업 이제 이거 정말 아이고. 전문 분야시죠. 예. 희망이 없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금융업이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길 바라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금융만큼 잘 통하는 데가 없어요. 19세기에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 뉴욕이었고요. 지금도 런던,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도쿄도 근데 뭐 별로.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지금 뭐 아주 정말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 여기 가면 투자자들을 대부분 다 만날 수 있어라고 느껴지는 이런 중심지들을 만들고 유지하면 거기에 비견돼서 다른 금융 시스템에서 도대체 어디가 발전한 데가 있냐. 어렵다. 정말 규모의 경제,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금융만큼 큰 데가 없어서 동부가 금융 허브의 꿈을 우리가 한때 꾼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정말.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금융이 특히 앞으로 이제 정말 힘든 업종이 되고 금융에서 많이들 고민하게 되는 업종이 이제 저는 딱 두 개가 보이는데 은행이랑 보험이에요. 증권은 이미 그 HTS 또는 MTS 모바일 이걸로 다 오고 있고 또 보면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조직이에요. 유연해서. 그리고 정리하고 되게 쉽거든요. 저도 뭐 벌써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이 직장 커리어 중에서 2번 정도 그 어려운 고통, 눈물을 겪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애널리스트조차 그런데 뭐 영업 직원들 영업 잘 못하면 특히 지금 뭐 일종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메리츠 증권 같은 데들 보면 이 영업 조직 관리하는 거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권은 이미 잘 적응 중이고 오히려 여기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게 좀 보여주는데 은행은 여러분 우리 현금 들고 다니신 적이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러게요. 그 현금 정말 뭐 100만 원 이상 현금을 뽑아본 적도 정말 몇 년 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현금은 거의 그 설이나 이럴 때 조카들하고 아들놈이 세뱃돈 주는 용도지 이거 말고 있나 싶을 정도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돈을 뽑고 그런 것도 기계 가서 하지 사람한테 이제 안 가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점포 1층에 은행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1층에는 그 현금 지급기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대출 역할을 하거나 금융상품 PB센터에서 금융상품 파는 곳이 돼가는 거지. 예전처럼 이제 밀접한 어떤 돈을 찾고 뽑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게 되고 더 나가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혁신적인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 은행들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인터넷 은행까지 도입되고 그러면 정말 그 마이너스 통장 또는 대출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아주 굉장히 그날 바로바로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정말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비용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또 노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많은 비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조직인데 그 조직들이 앞으로 이 변화된 사회에서 빙하기 왔을 때 공룡이 못 버텨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때 저 해성 충돌로 인해서 온 그 가혹한 시간에 포유류가 세계 지구의 어떤 재패하게 되는 게 되는 것처럼 변화가 올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보험은 지금 만성적으로 저금리 구조가 정착되는 경우에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팔아놓은 이 고금리 상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계사 조직들 보시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새 GA 조직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채널들이 막 부상하고 있는데 30만 뭐 예를 들어서 설계사 군단 이런 시스템들에 의존해왔던 과거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 참 잘 해야 되는데 특히 그 대만이나 이런 쪽의 보험사 행보사들 보면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투자로 돌리는 그런 대응들을 통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더 키우기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외국환 관리법이 또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해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규제도 있고 또 환해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규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타다 사례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는 외화가 나가는 걸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외환 보유고도 어마어마하고 특히 KIC나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금만 해도 이미 3천억, 4천억 훨씬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순 해외 자산 보유 국가인데 해외 투자나 해외 달러 이런 거 보유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강한 규제를 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 이게 바뀔지 참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 이런 쪽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구조조정이 앞으로 단행될 수도 있다. 또 여기를 취직을 희망하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좀 희망이 있는 부서, 거기서도 희망이 있는 부서가 어딘지 또 거기서 원하는 스펙이라는 게 꼭 학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지식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들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도 살지 말지. 뭐 바뀌려고 노력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예. 낡은 규제의 벽들을 저는 정말 좀 많이 느낀다. 그래서 옛날 모 대통령이 전봇대도 뽑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뽑았는지 참 좀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전봇대가 아닌 좀 뭐 시대가 변화한 것에 맞춰 낡은 규제는 이제 좀 뭐 좀 부수자, 뽑자. 회사 그만두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우리 금융업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산업은행에서 그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살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 거의 뭐 MOU까지 맺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해프닝이죠. 사실입니다. 그게 만약에 살라 그랬습니다. 그게 샀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독이 됐을까요? 아니면 금융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증자해서 세계를 우리가 구하는 건가요? 대신 뭐 세계를 구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너네가 왜 그걸 하고 있니라는 주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 정말 우리 천만다행인 거네요. 그게 같이 껴안고 우리가 한국 경제 자체가 아예 무너질 뻔했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제 좀 도와줬겠지만 그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포기하는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가끔 그렇게 의견이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랬으면 세계 경제 위기도 막으면서 뭔가 그때 근데 그 리만 사태 벌어질 때 가장 핵심의 문제가 신뢰 위기였어요. 그러면 리만을 한국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데가 사면 이제 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 리만에 가서 우리가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만에 갖고 있는 기만에게 빌려준 돈 회수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도매 뱅크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업은행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리만은 안전해라고 남이 믿어주면 해결되죠. 못 믿으면 역시 계속 뱅크런이 벌어지는 대표님은 거고. 믿어줬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게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조업 분야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제조업은 저는 경쟁력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해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비중 높은 나라도 없고 제조업 잘하는 나라도 없는데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때가 수년 내에 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벌써 이제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거든요. 그런 업종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거든요. 이게 이민 정책에서만 놓고 보면 이게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임금의 근로자들에게 의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약하거나 또는 점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내에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축진되고 구조조정 무너질 거는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 물론 이제 무너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끔찍한 그렇죠. 고통이 될 수 그렇긴 있으니까 하지만. 나라의 지원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면 4% 정도. 야, 여기서 더 받을 거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인상한 다음에 외국인이 매년 15만 이상 유입되고 있어요. 순유입이. 한국이 돈 벌기 좋은 나라가 된 거네요. 무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돈 벌기 좋은 나라죠. 일단 일본은 뭐 꽉 막았다가 인제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 홍콩 뭐 난리가 나 있고 싱가포르 아유 거기 어떻게 가요 외국인이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이 또 최저임금도 인상해서 굉장히 가서 돈 벌어 오기 좋은 그리고 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당장 그 일종의 개토가 형성되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당장 동대문만 한번 가보셔도 굉장히 재밌고 안산, 대림. 안산 많더라고요. 대림도 예, 그렇고. 뭐 저는 대림 좋아합니다.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국적이긴 해요. 예, 그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조업의 그런 어려움, 건설업에서의 그런 어려움 또는 요식업에서의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들을 갖다 쓰고 또 그 외국인들 중에 우리 교포 또 우리 동포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일종의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게이트웨이를 만들었거든요. 관문을 만들어서 거기 통해서 다 들어오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중에 그 로봇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봇의 위협을 노조를 통해 막아내고 그렇게 혁신을 저해하는 업종도 되게 많아요. 그냥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네. 업종들 보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보다 해외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예전에 세계일보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책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야 이거 앞으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중공업 쪽 자본 장비가 굉장히 들어가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 사람들은 굉장히 숙련 수준이 높아지고 이 기술 수준과 연구 개발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산업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제조업의 중요성들은 변화하지 않고 또 이런 경쟁력을 아직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정보통신 산업들까지는 앞으로 저는 뭐 걱정 그렇게 안 하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 문제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댄 어떤 이런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구의 5% 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메이저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무시할 수 없는 소수로 부각되며 인종차별 문제나 분리 뭐 이런 거라든가 갈등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향후 10년 내 저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 문제는 이런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희망을 하자면 현재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관련돼 있는 분들 빼고는 점점 이렇게 숙련 수준이 높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즉 기술 이민을 촉진 H1B 비자죠. 기술 이민, 기술자들을 위주로 해서 한국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쇼티지가 공업 분야, IT 분야 그런 쪽에서 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을 충원할 수 있는 외국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쪽을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일단 제가 봐서는 사회적 갈등이 부각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또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터져야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수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사례들을 보면 에이, 뭐 그렇게 단정하지 아니 말고 이렇게 좀 편을 들어드리는데 왜? 그냥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네.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또는 문화적인 어떤 갈등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걸 정책 당국들은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인종 거기는 15% 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브렉시트도 예. 그래서 나온 거죠. 아, 그렇죠. 폴란드 사람들 싫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브렉시트 찬성을 던졌다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람들은 넘어온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 농촌에서 때문에.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계화에 따른 효과는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부만 혜택을 보고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들이 그 브렉시트를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분명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가 저렴한 가게, 특히 조선족 이모님들 덕분에 그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들 때문에 거꾸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외국인에게 밀려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저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걸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뿌린 씨앗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데 갈등의 요소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철지난 어떤 규제 네.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문제들 이제 이 점점 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이제 교육과 R&D 관련돼 있는 이 엉망진창의 미스매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썼죠. 네. 문제는 사실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좀 자꾸 누군가 좀 앞서서 지적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해야 거기서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채널을 생각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채널을 만드신 거고 네, 저도 그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네, 답답해서 저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라도 하고 증거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좀 그리고 제 걸 갖다 쓰시라. 이 기자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화해를 그냥 통째로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기 우리 홍춘욱 박사님 그 채널 이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갑자기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이러한 생각과 다양한 박학다식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섭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서 좀 많은 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얻는 게 많은 분이시거든요. 네, 저희 채널에 오신 분도 8.15 모니터로 많이 네, 우리 그럼 서로 윈윈 관계가 됐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예. 협력해서 그러한 뭔가 그 사회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네. 네, 오늘 정말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꼭 알아야지만 되는 이 밀레니얼 이코노미 경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아니, 힘드니까 좋은 책이죠. 시켰으면은 의견도 서로 다르고 네. 이 이슈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슈라서 다들 공부를 해와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저 밀레니얼 이코노미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 앞으로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변화되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맞춰서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